도둑년, 감히 우리 집 돈을 빼돌려? 시어머니는 구겨진 영수증을 제 얼굴을 향해 확 집어던지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던 뚝배기가 거실 바닥으로 엎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은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을 피하며 어깨를 잔뜩 움츠렸고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말했어요. 명절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가 다 차린 밥상을 왜 뒤엎었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날의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평온하고 멀쩡했던 가족의 진짜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고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무거운 겉옷만 벗어두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어요. 취사가 막 끝난 전기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작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8살 지원입니다. 저는 18년 차 며느리이자 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입니다. 다들 며느리 도리는 묵묵히 참고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을 제 삶의 작은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라는 칭찬 뒤에서 제 삶은 속부터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 상민이는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는 큰 집에 홀로 남게 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어머니의 생활비는 사실상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제 낡은 속옷 하나 바꾸는 것도 벌벌 떨면서도 생활비 이체 날짜만큼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그 희생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은행 알림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를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짧은 진동이 한 번 울렸어요. 익숙한 은행 앱의 출금 알림 팝업 창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어머니 생활비가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다는 메시지였어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월급은 뻔한데 물가는 오르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금액이 오늘따라 왜 이리 야속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제가 짧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자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퇴근 후 넥타이를 반쯤 푼 상민이가 다가오더니 식탁 위 냄비 받침을 챙겼어요. 오늘 회사 일도 바빴을 텐데 저녁 차리느라 고생했어. 밥 먹고 설거지는 내가 싹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씻고 좀 쉬어. 남편의 그 다정한 한마디에 빳빳하게 굳어있던 목과 어깨가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다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나가는 돈이 버겁고 억울해도 이렇게 제 수고를 알아주고 챙겨주는 남편이 있으니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상민이는 뜨거운 찌개 냄비를 조심스레 옮기며 제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놓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늘 내 편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지켜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스레인지 불을 마저 끄고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이 소박한 저녁 식사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내 몫을 조금 양보하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제 자신을 세뇌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상민이가 분홍색 고무장갑을 건네받아 끼고 개수대 앞에 서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서리가 다른 낡은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가계부 엑셀 파일을 클릭해 화면을 띄웠어요. 파일 안에는 저희 부부의 한 달치 땀방울이 숫자라는 형태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리며 지난달 기록을 살피는데 유독 시어머니 계좌 쪽으로 나간 자잘한 추가 지출들이 붉은 글씨처럼 눈에 밟혔습니다. 정해진 생활비 외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간 돈들이 모이니 제법 큰 액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가계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어머니 계좌에 송금된 이체 내역 화면을 여러 장 꼼꼼하게 찍어두었어요.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때를 대비해 기록이라도 남겨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생활비 통장의 얄팍해진 잔고 앞자리를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제 주변으로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머그잔에 담아둔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을 연신 딸깍거리며 지난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대조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종이 위로 시선을 천천히 옮기다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중간쯤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낯선 항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볼펜 끝으로 그 줄을 쭉 그어 표시했어요. 옆에 둔 지난달 달력을 짚어가며 날짜와 결제처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무려 30만 원이 추가로 긁힌 내역이었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지출이라 의아함에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상민이가 물을 마시러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명세서를 톡톡 쳤어요. 여보, 지난달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여기 명세서 보니까 병원비가 제법 크게 나갔네요. 제 담담한 질문에 물병을 꺼내던 상민이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 무릎이 영 안 좋으시다고 해서 급하게 모시고 갔어. 영양제도 맞고 엑스레이 검사 받느라 나온 거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제 머그잔 손잡이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어요. 무릎 검사만 하고 영양제 맞았는데 30만 원이나 나왔어요? 어느 병원 가셨는데요? 제가 꼬리를 물고 묻자 상민이는 헛기침을 큼큼 해댔습니다. 그냥 저기 동네 통증의학과. 이것저것 도수치료도 같이 끊어드려서 그래.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상민이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물을 꿀꺽꿀꺽 삼키더니 서둘러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히고 저는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지출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심하게 편찮으시다며 남편이 급하게 목돈을 결제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시동생네와 통화하다가 그 돈이 시동생 가족 고급 한우 외식비로 쓰인 걸 알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만 의심을 곱씹으며 찝찝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더 캐물어봤자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해 모른 척 명세서를 접어버렸어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벽면에 전등 스위치로 다가갔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고 좁은 거실은 단숨에 짙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겨울 밤 공기가 맨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캄캄한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억지로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텁텁하고 쓴맛이 퍼져나갔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남편의 당황하던 눈빛과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심과 찜찜함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꼬치꼬치 캐묻고 얼굴을 붉히는 것만큼 피곤하고 치사한 일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남편이 설마 대놓고 저를 속일 사람은 아니라고, 그저 늙고 아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식된 도리로 조용히 효도한 것뿐이라고 제 자신을 억지로 타일렀습니다. 지금 이 작은 의심의 불씨를 들쑤셔서 조용한 집안에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뻔한 핑계조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려 했던 제 미련함이 뼈저리게 후회스럽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산처럼 쌓인 빨래 바구니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을 들이마시며 묵묵히 수건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적막한 집안의 공기를 깨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두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리모컨을 손으로 집어들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다 보니 홈쇼핑 방송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화려한 겨울 코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쇼호스트가 입고 있는 코트에 반짝이는 금장 단추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는 수건을 쥐었던 손을 천천히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10년 전 그의 겨울의 춥고도 따뜻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첫 아이를 임신해 배가 제법 부르고 걸음걸이마저 무거웠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솜이 다 죽은 낡고 얇은 패딩을 입고 앞장서 걷는 제 뒷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조용히 잡아 끄셨어요. 그리고는 근처 백화점 여성복 매장으로 저를 무작정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두껍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하나를 골라 제 어깨에 직접 걸쳐주셨어요. 아가, 며느리도 내 예쁜 딸인데 한겨울에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면 쓰나? 이리 와봐라. 어머니는 제 옷깃을 여며주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격표 보니까 너무 비싼데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어머니 따뜻한 외투나 하나 사 입으세요. 제가 당황해서 황급히 코트를 벗으려 하자 어머니는 제 손등을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꽉 쥐어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며느리 제일 따뜻하고 좋은 걸로 입혀주고 싶어서 그래. 홀몸도 아닌데 감기 들면 큰일 난다. 그날 제 어깨를 토닥이던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스했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뾰족하고 날선 태도가 야속하면서도 그때 받은 배려의 온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저를 족쇄처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툭하면 돈을 요구하며 저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고 아랫사람 부리듯 대하시는 지금의 어머니와 그 시절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과거의 그 따뜻했던 온기 한 조각을 방패 삼아 매달 쏟아지는 무리한 요구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거든요. 이 코트, 오늘 하루만 이 특가입니다. 수량 얼마 안 남았으니 어서 주문하세요. 홈쇼핑 쇼호스트의 한껏 과장된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아름답게 포장된 추억일 뿐 매달 생활비도 모자라 남편에게까지 기렸고 손을 벌리는 지금의 현실은 저를 계속 숨막히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다정함이 낳은 빚진 마음 때문에 당장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뱉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답답했습니다. 다 갠 수건을 무릎 위에 차곡차곡 쌓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빠듯해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아도 그냥 내가 입 닫고 조금 더 고생하고 참자고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어요. 계속 그 홈쇼핑 화면을 보고 있다가는 마음이 더 약해지고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다른 곳으로 휙 돌려버렸어요. 시끌벅적하고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의 소음에 귀를 막힌 채 남은 빨래를 탁탁 털어겠습니다. 이 작은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몫의 희생쯤은 아무리 억울해도 감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당한 의심과 불안을 바닥 깊숙이 짓눌러 버렸어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맹목적인 희생을 자처했던 그 섣부른 타협이 훗날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히터를 틀어두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사무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흩어진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모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대리가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들고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많이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과장님 남편분 회사 복지몰에서 명절 선물 세트 하나 대신 주문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복지몰은 갑자기 왜 필요해요? 뭐 사려고요? 네,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가 특가로 엄청 싸게 떴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로그인해서 대신 주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민이가 예전에 쓰다가 공용으로 쓰라고 준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태블릿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평소처럼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울리는 키보드 탁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잠시 뒤 태블릿의 잠금 화면을 풀었는데 키보드 위에 있던 제 오른손이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면 상단에 뜨는 흔한 대출 광고 알림이거나 스팸 메시지인 줄로만 여겼어요. 확인을 위해 태블릿 쪽으로 상체를 바싹 숙였습니다.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상민이가 사용하던 은행 앱에서 보낸 500만 원 이체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도 전혀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액이 남편의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간 내역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누른 뒤 평소 공용 결제 때 사용하던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해 상세 내역을 열었어요. 수취인의 이름 세 글자가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화면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일 리 없는 틀림없는 시어머니의 본명 계좌였습니다. 저는 주변에 누가 볼세라 흠칫 놀라며 제 스마트폰을 재빨리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태블릿의 이체 내역 화면을 몰래 여러 장 촬영해 두었어요. 사진이 찍히는 찰칵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스피커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막았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덜덜 떨려 전원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벅찼어요.
과장님, 혹시 로그인 안 되세요? 최 대리. 미안한데 이거 시스템 오류가 났는지 자꾸 튕기네. 나중에 다시 해봐야겠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스템 오류라는 핑계를 대고 최 대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후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심장만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상민이가 무거운 겉옷을 벗어 소파 한쪽에 툭 던져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목을 옥죄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목이 다 타네. 밖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여기 커피 마셔요. 날이 많이 차갑네요. 고마워. 당신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은은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거실의 서늘한 공기를 채웠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쿠션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애써 태어난 척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어머니 목돈 필요하신 일 있으시대요? 커피를 입에 가져가려던 상민이의 어깨가 순간 흠칫 굳어지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저는 머그잔 손잡이를 꽉 쥔 남편의 손등에 잔뜩 솟아오른 핏줄을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콜록콜록. 갑자기 목돈은 왜? 상민이는 갑자기 사례라도 들린 사람처럼 기침을 연거푸 해대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혹시나 하고요. 남편은 짐짓 여유로운 척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시선을 슬그머니 피했어요. 에이, 그런 거 전혀 없어. 명절 장볼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신 것 말고는 없어. 저는 당장이라도 가슴속에서 쾅쾅 뛰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진짜로 나 몰래 다른데 돈 들어갈 일 없는 거 맞아요? 몰래 돈 들어갈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 밥이나 먹자.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강하게 잡아떼며 눈동자를 굴리는 남편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욱신거렸습니다. 10여 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 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온 첫날 밤 상민이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급여 통장이 든 낡은 봉투를 제 두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 굶기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 투명하게 아끼며 살겠다며 제 눈을 맞추고 맹세하던 그 젊고 다정했던 얼굴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겨운 약속 하나만을 철석같이 믿고 여태껏 미용실 한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제 용돈을 아득바득 줄여가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싶어 깊고 참담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목구멍 끝까지 그 500만 원의 행방을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이 차올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거실에서 낮에 찍어둔 사진을 들이밀고 남편의 얄팍한 거짓말을 들춰내면 그날로 이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어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숨기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메마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냉장고에 된장찌개 남은 거 있으니까 얼른 데울게요.
저는 황급히 저녁 반찬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자리에서 도망치듯 일어났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덜 마른 빨래를 털어개고 있었고 상민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거실 협탁 위에 놓인 무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봐요. 제 말에 상민이가 몸을 일으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상민아, 내일 모레 장 보러 가게 돈 좀 넉넉하게 붙여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지고 날 선 목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도 생활비 넉넉히 보내드렸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깟 돈으로 제사상을 차리냐. 어머니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저는 개고 있던 빨래를 무릎에 얹은 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세요? 명절 비용 모자라신다고 하세요? 상민이는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몹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머니. 제가 베란다로 잠깐 나갈게요. 상민이는 슬금슬금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철컥하는 마찰음과 함께 베란다 유리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두꺼운 암막 커튼마저 빈틈없이 쳐버리고 그 뒤로 쏙 숨어버렸어요. 흐릿하게 비치는 남편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덜컥 서러운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단돈 10,000원을 써도 꼬박꼬박 상의하고 의논하자던 신혼 때의 굳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어머니와 아들 단 둘만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게 서운했습니다. 유리창에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는 저 문 하나가 우리 부부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커튼 뒤 베란다 문틈으로 다가갔어요. 차가운 유리문에 바짝 귀를 대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깟 500만 원 내가 좀 받은 게 대수냐? 내 마누라 돈 펑펑 쓰는 꼴을 좀 봐라.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앙칼진 음성이 틈새를 비집고 나와 제 심장을 발밑으로 쿵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씀씀이가 해퍼서 우리 아들 등골을 쏙쏙 빼먹는다는 악의적인 폭언이 수화기를 뚫고 제 귓가로 생생하게 흘러들어왔어요. 어머니, 알았으니까 목소리 좀 낮추셔요. 지원이가 들어요. 듣긴 뭘 들어. 내가 내 아들 돈 쓰겠다는데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냐? 아, 알았어요. 장볼 돈은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낼 테니까 진정하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과 충격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남편 상민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모함에 반박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굽신거리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며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 손잡이를 쥔 제 손에는 이미 핏기가 가시고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유리창 표면에 맺힌 성에만 짧은 손톱으로 신경질적으로 긁어대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대체 언제 제 물건 하나 사겠다고 그 귀한 돈을 펑펑 썼다고 그러십니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한 항변을 꿀꺽 속으로만 비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뺨을 힘껏 후려맞은 듯한 지독한 모욕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전화기 너머의 그 잔인하고 비참한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발소리가 날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거실 뒤로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어요. 불이 모두 꺼져 캄캄한 안방으로 홀로 들어와 씻지도 못한 채 침대 위에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끌어안고 어두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새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어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평일 낮, 저는 연차를 내고 집에서 시댁에 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양손 가득 반찬통이 담긴 보따리를 든 친정엄마가 서 계셨어요. 엄마, 뭐하러 무겁게 여기까지 왔어? 날도 추운데. 아이고, 하나도 안 무거워. 너 시댁 가기 전에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려고 얼른 묻혀왔지. 그냥 퀵으로 보내라니까 진짜. 고생스럽게 왜 자꾸 와요? 야야, 돈 아깝게 무슨 퀵이냐? 너 시댁 갈 준비도 해야 하니까 빨리 반찬통만 받아라. 사돈 귀에 들어가면 친정에서 뭘 자꾸 갖다 나르느냐고 흉보실라. 내가 내 엄마 반찬 좀 먹겠다는데 누가 흉을 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시집살이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내가 바짝 엎드려 잘해야 상민이도 편하고 집안이 조용한 법이다. 넌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몸 좀 녹여. 됐다. 안 들어간다. 너 시댁 갈 준비도 바쁠 텐데 오래 있기도 못해. 나갈 테니까 뚜껑 열리지 않게 잘 들고 들어가. 엄마가 내민 반찬통을 받아들며 저는 현관 센서 등 불빛 아래 선 엄마의 옷차림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솜이 다 죽고 소매 끝이 해진 낡은 패딩을 입고 계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시금치 한 단을 엄청 싸게 사왔다며 잎이 어찌나 파랗고 싱싱한지 우리 딸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애써 입꼬리를 올려 마주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몇천 원어치 남을 반찬 하나에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우리 엄마의 낡은 외투와 남편. 통장에서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머릿속에서 너무도 잔인하게 겹쳐졌거든요. 반찬 보따리를 건네봤던 제 손이 공중에서 허무하게 멈칫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고도 고작 씨가 눈치나 보며 미안해하는 우리 엄마의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반찬통을 감싸쥔 엄마의 맨손은 찬바람을 맞아 붉게 터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의 촉감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20살 무렵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고 엄마에게 붉은 내복을 사드렸던 옛날 기억이 울컥 밀려왔어요. 그때도 엄마는 제가 사준 내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정작 겉옷은 남들이 버리다시피 한 저 낡은 패딩을 주워 입으시면서도 딸이 사준 내복 하나에 평생의 고단함을 다 보상받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옷도 사입혀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 짓눌려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된 외투 하나 사드리지 못하는 무능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몰래 턱턱 안겨주는데 저는 내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사드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한숨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던 제 개인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주머니에는 이번 회사 상여금에서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고 50만 원을 미리 찾아 넣어둔 용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매달 바치는 생활비와 몰래 빠져나간 목돈이 떠올라 순간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5만 원권 지폐 10장, 딱 50만 원을 모두 꺼냈어요. 돈을 모두 꺼낸 빈 용돈 봉투는 다시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서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줘. 시어머니 생활비 대기도 빠듯할 텐데 얼른 다시 넣어둬라.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 들린 지폐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화를 내듯 엄마의 낡은 패딩 주머니 속에 구겨진 5만 원권 지폐들을 억지로 찔러 넣었어요. 그냥 좀 받아요. 내가 내 엄마 용돈도 못 줘? 이거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서 죽어. 제 목소리가 물기 어린 채로 날카롭게 높아지자 엄마는 그제야 체념한 듯 주머니를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쫓기듯 서둘러 타버리셨어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연신 미안하다며 손을 흔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양손 무겁게 선물 세트와 짐가방을 들고 시가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주방에는 명절 증후군을 예고하듯 산더미처럼 쌓인 명절 음식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넓은 프라이팬에서는 전 부치는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숨이 턱턱 막히는 메스꺼운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부터 켜더라고요. 너는 명절에 일찍 안 다니고 이제 오면 어쩌자는 거냐? 거치적거리게 짐을 뭐하러 거실에다 둬. 작은 방에 치워둘 테니까 넌 빨리 앞치마나 매라.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숨도 돌리기 전에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제 개인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저희 부부가 묵을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어머니의 행동이 늘 불쾌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방 안주머니에 친정 엄마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남은 빈 용돈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가방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신 텅 빈 자리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방 한구석에 밀어두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라 들어가 가방을 빼앗아 오고 싶었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과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 앞에서 감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찾아 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탄일 거라고 그저 바쁜 명절이라 동선에 방해될까봐 치워주신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억지로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결국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동태전과 꼬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과 찌릿찌릿한 다리 저림이 밀려왔어요. 잠시 허리라도 펼 겸 팥이라도 붙여야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절뚝거리며 작은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 문은 아주 미세하게 틈을 남긴 채 닫혀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제가 벗어둔 코트를 옷장에 걸어두고 계신 것이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열린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시야 사이로 어머니의 넓은 등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제 가방을 올려두고 거침없는 손길로 가방 안주머니 지퍼를 열어 속을 샅샅이 뒤지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혈안이 된 그 날카로운 손놀림을 목격한 순간 저는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경악에 찬 비명이 새어나갈까봐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끝도 없던 음식 준비가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름 튄 주방을 대충 닦아내고 불을 껐어요.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고 나오는데 캄캄한 거실 한가운데서 물을 마시러 나온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 돌아다녀. 내일 아침 일찍 차례상 차려야 하니 잔말 말고 들어가 자라.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왠지 모를 짙은 적대감이 묻어나 등줄기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쫓기듯 작은 방으로 들어온 저는 구석에 놓인 제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끈을 쥔 채 그대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방바닥 구석에 굴러다니는 작은 먼지 뭉치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한기가 온몸의 피를 싹 말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힘이 풀린 두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차가운 방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의 지퍼는 절반쯤 조잡하게 열려 있었고 제가 50만 원을 꺼내고 남겨두었던 빈 용돈 봉투가 가방 밖으로 삐죽이 혀를 내밀듯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뒤진 데서 그치지 않고 용돈 봉투까지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가장 은밀한 사생활과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비참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열린 가방 지퍼를 닫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경련이 인 듯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퍼를 제대로 닫지도 못한 채 손을 축 늘어뜨렸어요.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아 저는 그저 튀어나온 빈 용돈 봉투만 너클 잃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집안에 얼마나 끔찍한 폭풍이 몰아칠지 직감하면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고 명절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밤새 끓여낸 맑은 탕국 냄새와 노릇하게 데워진 전 냄새가 거실을 꽉 채웠어요. 다행히 아이는 전날 친정엄마를 따라 외가에 가 있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을 애써 감추며 차례를 마친 뒤 먹을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넓은 교자상 위에 하얀 사기 그릇들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매트를 반듯하게 펴고 밥과 국을 푸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보았던 반쯤 열린 가방과 그 밖으로 삐져나온 빈 용돈 봉투가 눈앞에 자꾸만 아른거렸거든요. 상민이와 시어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방석에 무릎을 접고 앉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조용히 식사가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밥상 한가운데로 확 던지셨습니다. 하얀 종이가 제가 뜬 밥그릇 모서리를 맞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눈을 내리깔고
그 종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날 은행 ATM 기기에서 친정 부모님께 드릴 50만 원을 인출하고 받았던 현금 인출 영수증이었습니다.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그것도 지갑 틈새에 꽂아두었던 영수증이 왜 어머니 손에서 나오는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어머니, 그게 왜 어머니한테 있어요? 제 가방에 있던 건데. 제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묻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을 매섭게 쏘아보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가방 뒤져서 찾았다. 발칙하게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가방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뒤지시면 어떡해요? 순간적인 모멸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상을 짚고 반쯤 몸을 일으키셨어요. 도둑년, 감히 우리 집 돈을 빼돌려? 친정에 몰래 갖다 바칠 돈은 넉넉하게 있고 늙은 시어미 생활비 더 얹어주는 건 그렇게 아깝더냐? 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고함과 동시에 와장창하는 귀를 찌르는 파열음이 거실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교자상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던 뚝배기가 바닥에 뒹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 위에 정갈하게 올려져 있던 나물 반찬과 전들이 허공을 날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뜨거운 탕국 국물이 허벅지와 바짓가랑이 위로 확 쏟아지는 것을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왔지만 살이 되는 고통보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충격이 훨씬 더 컸어요. 바닥에 처박힌 밥그릇은 보기 흉하게 반 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부서진 사기그릇 조각들이 제 맨발 주위로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저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진 것도 모자라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 밥상을 엎어버리다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머릿속이 엉망으로 헝클어졌습니다. 방바닥을 더럽힌 국물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엄마, 아침부터 진짜 왜 이러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상민이가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엎어진 상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거나 보호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멍청한 게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뒤로 돈을 빼돌려. 어머니, 저 친정에 제 상여금에서 50만 원 드렸어요. 제가 무슨 큰 돈을 훔쳤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내가 번 돈도 우리 집 돈이지. 괘씸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변명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엎질러진 국물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바지 위로 국물을 맞아 다행히 피부가 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허벅지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가 국물이 닿은 부위를 찬물로 한동안 식혔어요. 그런 뒤 엉망이 된 바지를 갈아입고 미친 듯이 차 키를 챙겨 시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듯 차를 몰아 근처 대형마트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순식간에 답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주먹으로 퍽퍽 가슴팍을 내리쳤어요. 조수석에 놓인 휴지를 뽑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숨막힘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직장 선배인 윤정 선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원아. 명절인데 웬일이야?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윤정 선배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저 어떡해요? 지원아, 너 울어? 무슨 일 있어? 숨부터 천천히 쉬어봐.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컥컥거리는 제 숨소리에 윤정 선배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선배님,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뒤져서 밥상을 엎었어요. 겨우 쥐어짜낸 그 한 문장과 함께 참았던 통곡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운전대 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오열했어요.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핸들 가죽을 적셨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방금 전 거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수모와 며칠 전 남편의 태블릿에서 발견했던 500만 원짜리 이체 내역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몰래 큰돈을 보내놓고 정작 친정해준 50만 원 때문에 제가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했어요. 선배는 제 두서없는 하소연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원아, 똑바로 들어. 그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명백히 넘은 거야. 선배의 단호하고 서늘한 조언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제가 참아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안 깨지고 조용하잖아요. 내가 묵묵히 맞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보고 가방까지 뒤지는 거야.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 선배의 그 매서운 일침이 마치 찬물처럼 멍했던 제 정신을 확 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베인 듯 아려왔어요. 통화를 마치고 운전석에 웅크려 앉아 룸미러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제 엉망인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핸들을 부여잡은 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15년 전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밥상을 차려주시던 날의 다정한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새로 산 녹그릇에 갓 지은 햅쌀밥을 소복하게 담아 제 앞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밥 많이 먹어라. 새 식구 들어오니 집안이 아주 환하네. 따뜻한 고깃국을 제 앞으로 쓱 밀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가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성스레 차려진 밥상을 보며 이 집안의 진짜 딸이 된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차 안에 앉아 그 시절에 다정했던 어머니를 떠올리자 방금 전 제 얼굴을 향해 영수증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겹쳐지면서 지독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다정했던 과거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지옥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휴지로 눈밑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환영에 매달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마트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국물이 닿았던 다리도 다시 찬물로 식혔습니다. 작은 방에 남겨둔 짐이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가로 돌아가기 위해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깜빡거리는 방향지 시등 소리가 유독 신경을 긁는 듯 크게 들려왔어요.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겨울 가로수들이 스산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마트에서 사온 생수와 거즈가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 내내 선을 넘었다는 윤정 선배의 단호한 조언이 귓가에서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핸들을 쥔 두 손에 저도 모르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해질녘이 되어 어둑해진 차 안에서 저는 혼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배의 말대로 짐을 챙기는 즉시 이 미쳐버린 집구석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렸어요. 더 이상 모욕을 견디며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다른 쪽에서 익숙하고 비겁한 속삭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불같은 성격이시잖아. 순간적으로 홧김에 그러신 걸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숙이고 들어가면 금방 풀리실 텐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그런 얄팍한 변명들이 제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엎어진 밥상보다 무서운 건 제가 이 집안의 평화를 깼다는 죄책감을 감당하는 일이었거든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밝히고 엎어버리고 싶지만 내 남편과 아이가 얽힌 이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500만 원이라는 이체 내역마저도 억지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시동생이 또 사업한다고 사고를 쳤겠지. 남편도 피가 섞인 형제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돈을 융통해 줬을 거야. 나한테는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 꺼낸 거겠지. 그렇게 혼자 소설을 쓰며 남편의 거짓말을 앞장서서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정지한 차 안에서 저는 이마를 짚고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낫다고 아주 지독하고 비참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보며 애써 입꼬리를 올려 무덤덤하고 평온한 표정을 연습했어요. 어색한 미소가 얼굴에 더 씌워진 것을 확인한 뒤 묵묵히 차를 몰아 시가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한동안 무거운 철제 현관문 앞에 서서 손잡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은 채 무거운 철제 현관문을 열고 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뒤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 방에 들어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바닥 한가운데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침에 엎어진 밥상의 잔해들은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 바싹 말라붙어 거실 바닥 곳곳에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짧은 한숨을 삼키며 저는 베란다에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맨손으로 깨진 국그릇 조각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사기그릇 파여름이 고요한 집안을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러다 뾰족하게 날이 선 사기그릇 모서리에 검지 끝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급히 휴지로 상처를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순간 두 다리가 바닥에 단단히 붙은 듯 저절로 멈칫하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텔레비전을 켜두신 것이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안방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나무 문에 바짝 귀를 대자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오냐, 그래. 내 통장으로 돈 500 붙여뒀으니까 그걸로 새로 계약하는 가게
보증금에 보탰어라. 내 형수는 돈 쓸 줄도 모르는 멍청한 애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잘 구워 삶으면 된다. 수학이 넘어 시동생에게 돈 자랑을 하며 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애써 부정하려 했던 그 500만 원이 시동생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두 귀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경악으로 벌어진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내는 작은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로 숨을 참아야 했어요. 비틀거리며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엎질러진 탕국의 고기 누린내가 장판 틈새로 스며들어 지독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축축해진 걸레로 말라붙은 국물 자국을 벅벅 닦아내며 저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을 어떻게든 이어붙이려 애썼습니다. 바닥을 훔치던 중 아침에 어머니가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던 그 구겨진 현금 인출 영수증이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 제가 메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젖은 걸레를 손에 쥔 채 저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거실 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옆에 지시겨지고 으깨진 하얀 밥알들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구석에 처박힌 밥알들의 모습이 지금 제 처지와 너무도 닮아 보여서 갑자기 온몸의 힘이 사르륵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엎드리고 말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존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돈을 빼내쓰고 막말을 퍼부어도 되는 하찮은 바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짐승처럼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낸 뒤에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의 입구를 단단히 묶었어요. 억울함과 모멸감에 짓눌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저히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1분도 더 숨을 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겉옷과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시가를 빠져나와 귀가했습니다. 뒤늦게 눈치를 챈 상민이가 헐레벌떡 따라 나와 조수석에 탔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아이는 친정에서 하루 더 지내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창백한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상민이는 제 눈치를 보며 거실 소파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툭 던져두고는 곧장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식탁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려던 제 두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춰 서고 말았어요. 소파 위에 던져진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문자 알림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대출 스팸 문자이거나 스쳐가는 앱 알림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로 뜬 선명한 발신자 이름이 제 시선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어요. 화면에 바짝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통이 조여드는 듯한 끔찍한 환멸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내 통장으로 보낸 500만 원은 내 동생한테 잘 보냈다. 내 마누라가 눈치채기 전에 화 풀릴 때까지 알아서 잘 달래놔라. 조금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노골적인 돈 확인 문자였습니다. 온몸에 징그러운 소름이 돋으며 헛구역질이 쏠려 올라왔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꾸며낸 두 사람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노려보다가 황급히 발길을 돌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손이 벌벌 떨리는 채로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상민이가 당황한 발소리로 다가와 안방 문고리를 덜그럭거리며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안방 문은 왜 잠갔어? 씻지도 않고 자게. 당신 혼자 거실에서 주무셔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명절날 아침부터 뻣뻣하게 구니까 어머니가 더 화나신 거 아니야. 일단 문 열고 내일 다시 가서 화 풀리실 때까지 싹싹 빌면서 사과해. 제가 싹싹 빌라고요? 제 가방을 뒤져서 돈 봉투 찾아내고 도둑 취급한 사람한테 제가 뭘 빕니까? 그래도 어머니잖아. 어른이 홧김에 그러신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뾰루퉁해 있을 거야? 안방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남편의 저 비겁하고 뻔뻔한 종용에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껍데기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일까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10여 년 전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던 단칸방에서 낡은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평생 나만 믿고 의지하라던 상민이의 다정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 사람만큼은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가장 이기적인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렸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어두운 방 안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 퉁퉁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응시했어요. 거울 속에 저는 길을 잃고 흠씬 두들겨 맞은 채 구석에 내몰린 가여운 짐승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맴도는 안방 침대 위에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우두커니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굳게 닫힌 문 너머 거실에서는 상민이가 피곤했는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코 고는 소리가 얄밉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조용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맨 밑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옛날 가족 앨범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두꺼운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8년 전 시가 식구들과 다 함께 처음으로 강원도 바다를 보러 떠났던 가족여행 사진이 나타났어요. 사진 속의 우리는 낡고 비좁은 민박집 평상에 둘러앉아 세상 근심 없는 사람들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서 비싼 생선회를 시켜 먹었던 그날의 저녁 식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뱃살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가장 먼저 툭 올려주셨어요. 새 식구 들어왔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가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상민이 너는 어미가 끓여주는 매운탕 국물이나 떠먹어라. 그렇게 농담을 던지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던 어머니의 표정은 꾸밈없이 다정하고 넉넉했습니다. 앨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시절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방금 전 저를 향해 도둑이라 삿대질을 하며 영수증을 집어 던지던 어머니의 핏발 선 얼굴이 겹쳐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 삶의 기둥이라 믿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던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투명한 비닐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사진을 뒤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구석에 엎어두고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귓가를 조롱하듯 긁어댔습니다.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 앱을 열었어요. 그동안 만약을 대비해 몰래 찍어두었던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화면과 500만 원짜리 이체 내역 화면 사진을 차례로 띄워 올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의 차가운 불빛만이 제 창백한 얼굴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 명백한 기만의 증거들을 두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밤이 새도록 단 1분도 잠들지 못한 채 차가운 침대 모서리에 웅크려 앉아 화면 속 그 잔인한 숫자들만 하염없이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하얗게 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운 뒤 아침 일찍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찌릿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뒹굴고 있던 소파 쿠션을 무릎 위로 끌어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 시어머니 계좌로 연결된 생활비 자동이체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해지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상민이가 알림음에 잠이 깼는지 헝클어진 머리를 긁적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아침부터 거실에서 뭐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남편은 하품을 하며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어머니 생활비 자동이체 해지했어? 해지 완료 화면을 확인한 상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이제 더 이상 제 피 같은 돈 그 집구석에 생활비로 바칠 일 없습니다. 지원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가 노여우셔서 홧김에 그러신 거라니까. 홧김에 밥상을 엎고 며느리를 도둑 취급합니까? 저 그 돈 못 보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상민이는 덜컥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갑자기 차가운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쿵 꿇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입고 있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독하고 질긴 첫 번째 목소리가 비겁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상민이가 저렇게 비굴할 정도로 엎드려 빌고 있잖아. 어쨌든 내 아이의 아빠고 나와 10년 넘게 살 맞대고 산 남편인데 이쯤에서 내가 눈 한 번 딱 감아주면 안 될까? 저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내가 못 이기는 척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적어도 이 가정의 평화로운 껍데기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알량한 미련이 주는 달콤함이 제 발목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서늘하고 날카로운 두 번째 목소리가 제 귓가를 세차게 때렸어요. 내 가방이 털리고 밥상이 엎어질 때 방관했던 사람이야. 저 남자는 지금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평생 자기를 대신해 시가에 돈을 바치고 욕을 먹어줄 만만한 현금 인출기가 사라질까봐 겁이 난 것뿐이잖아. 내가 여기서 또 넘어가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저들의 노예로 뼈를 깎이며 살아야 해. 그것이 제가 맞이할 너무도 분명하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제 마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속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정 깨지 말자, 지원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비굴하게 매달리는 상민이의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욕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첫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넘길 속이 아니어서 저는 홀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낡은 나무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윤정 선배가 다가왔어요. 선배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닿은 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이 조금 녹아내리자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조각의 기억이 불쑥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첫 아이 돌잔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예쁜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를 안고 시가 식구들과 다 함께 모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손주를 안겨주었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어주셨습니다. 그날의 따뜻했던 조명과 진심 어린 축하의 말들이 제 귓가에 너무도 쟁쟁하게 울렸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저는 벤치 아래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저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웃던 어머니의 얼굴과 며칠 전 제 얼굴에 영수증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괴물 같은 표정이 자꾸만 겹쳐져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얄팍한 과거의 정 때문에 저 스스로 모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발을 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하고는 얘기 잘 끝냈어?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선배의 차분한 질문에 저는 들고 있던 캔 커피를 꽉 쥐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한 걸 보더니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해졌어? 가정을 깨지 말자고 무릎까지 꿇는데 어쨌든 애 아빠잖아요. 이혼이라는 글자가 아직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자 윤정 선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그건 널 사랑해서 지키려는 게 아니야. 자기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비겁한 이기심이지. 하지만 선배님, 제가 지금 참고 덮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들어. 내가 여기서 결단하지 않고 또 넘어가 주잖아. 그럼 넌 앞으로 평생 동안 그 집안의 지갑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게 될 거야. 내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정 선배가 단호하고 뼈아프게 경고하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기어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린 저를 선배는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희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울고 나니 매서운 옥상 바람에 흐르던 눈물이 바싹 말라붙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캔 커피를 옥상 구석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미련들도 저 쓰레기통에 함께 처박힌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으로 꽉 찬 퇴근길 만원 버스 뒷자리 창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꽉 막힌 도로의 소음과 매연이 뒤엉켜 있었고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차가운 진동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 무릎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은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이에게서 끊임없이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동이 울리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자꾸만 저를 주저앉히려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래? 늙으신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슴을 치시겠어.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돈 몇 푼 더 번다고 생각하며 덮고 살자. 그 체념 섞인 합리화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모두가 조용해질 거라는 그 익숙한 타협이 너무도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내 뱃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뜨거운 두 번째 목소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하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가방이 털리고 도둑 취급을 받았는데도 내 편 하나 들어주지 않는 그런 껍데기 같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내 존엄을 시궁창에 처박을 수는 없어. 평생 산 송장처럼 사느니 차라리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썩어 빠진 살을 도려내야 해.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실이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어떤 미련도 제 발목을 잡지 못했어요.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저 스스로에게 차갑고 단단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두운 차창 유리에 짙게 깔린 어둠 사이로 피곤에 찌든 제 얼굴이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차창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며칠 전처럼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무음으로 바꾼 뒤 상민이의 부재중 전화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듯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망설임 없이 버스 하차벨을 단호하게 꾹 눌렀습니다.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서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려섰어요. 그리고는 늘 돌아가던 남편과의 집이 아니라 그날 밤 혼자 머물 곳을 향해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렵지만 기꺼이 단단해지기로 결심한 제 마음속엔 그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간 뒤였어요. 친정엄마의 다급하고 떨리는 전화를 받고 저는 곧바로 연차를 냈습니다. 겉옷만 대충 걸쳐 입고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차에 오르면서 상민이에게는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부모님 집에 와 있으니 당장 데려가라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 끝에 있는 친정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차가운 복도 공기가 집 안으로 쌩쌩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흙 묻은 구두와 슬리퍼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거실 안쪽에서 귀를 찌르는 찢어지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 남의 집 귀한 돈을 함부로 빼돌려. 당장 그 50만 원 내놓지 못해. 사돈어른 진정하셔요. 저희는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어디서 시침이야. 당신들 딸이 우리 아들 피 같은 돈 훔쳐다 바친 거잖아. 아이고, 사돈 저희 애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간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꽉 끼고 소파에 오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친정 부모님을 향해 다시 쏟아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 돈 훔쳐간 도둑놈들인데 내가 왜 진정을 해? 제 가슴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잔인한 폭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거세어졌어요. 그 앞에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못하고 살아오신 친정엄마가 구석에 서서 두 손을 덜덜 떨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듯 소파 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엄청난 충격에 저는 입을 떼지 못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꾹꾹 참아왔던 그 끔찍한 모욕이 고스란히 제 부모님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감정을 짓누르며 뚜벅뚜벅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승처럼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속으로 꿀꺽 눌러 담았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오냐, 마침 잘 왔다. 내 부모한테 내가 아주 똑똑히 가르쳐주는 중이다. 남의 집 현관문 다 열어젖히고 이게 무슨 짓이셔요. 내 돈 훔쳐간 도둑놈들인데 짓은 무슨 짓이야. 저는 두 팔을 벌려 친정엄마의 낡은 옷자락을 감싸 안고 부모님을 제 등 뒤로 조용히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시어머니의 삿대질 앞을 차갑게 막아섰어요. 그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어 전날 퇴근길에 미리 인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봉투 입구를 뜯고 그 안에 든 종이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나 똑바로 보셔요. 제가 짧고 단호하게 말하자 거실에 팽팽했던 공기가 일순간 딱 멈춰 섰어요. 이게 무슨 더러운 종이 쪼가리냐? 시어머니가 악을 썼지만 저는 대답 대신 첫 번째 종이를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남편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500만 원 이체 내역과 그동안 제 계좌에서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을 인쇄한 자료였어요. 남편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몰래 빠져나간 500만 원 이체 내역입니다. 제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종이를 노려보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순간 흠칫 굳어지며 삿대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툭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난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구겨진 50만 원 현금 인출 영수증을 마저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제가 친정에 드린 돈은 제 상여금에서 찾아온 딱 5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쥐고 가신 어머니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야 내가 훔쳐간 돈으로 영수증만 조작한 거지. 시어머니가 끝까지 핏대를 세우며 반격하려 들었습니다. 도둑년, 감히 우리 집 돈을 빼돌려? 제가 설날 아침 어머니가 엎어진 밥상 앞에서 제게 뱉었던 그 끔찍한 폭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서늘한 제 일갈의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숨막히는 침묵이야말로 어머니의 뻔뻔한 기만이 낱낱이 까발려진 가장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 돈은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쓴 거야. 내 아들 돈 내가 쓴 건데 내가 왜 난리냐? 당황한 시어머니가
결국 시동생 핑계를 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상민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상민 씨, 당신도 똑바로 봐요. 당신이 방관하고 숨긴 대가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요. 제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를 남편 앞쪽으로 휙 밀어내며 차갑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억지를 쓰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증거 자료를 마구 찢으려 들었어요. 종이가 푹푹 찢기는 파열음이 거실을 날카롭게 채웠습니다. 찢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원본 파일 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응수하자 시어머니는 찢긴 사진 조각을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통제권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독사 같은 며느리가 집안 다 말아먹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저는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마음이 마냥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독하게 허무하고 서글픈 감정이 몰려왔어요.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밑바닥이 저토록 가볍고 얄팍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스스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여보, 일단 그만합시다. 엄마 쓰러지셔. 상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부축하며 안절부절 못한 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외면하고 어머니만 감쌀 겁니까? 그래도 어른이 이 지경이 되셨는데 어른 대접은 어른답게 행동할 때 받는 겁니다. 저는 상민이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18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한정식집의 가장 싼 메뉴를 고르며 우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오만한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아픈 세월을 생각하면 저들의 얄팍한 눈물에 동정심을 가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민 씨, 당신과 저도 이제 끝입니다. 이혼 절차는 정리해서 따로 연락하겠습니다. 상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갑자기 이혼이라니.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18년 동안 외면하고 숨겨온 일들의 결과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굳게 닫힌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다 당장 내 부모님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상민이는 더 이상 얄팍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는 주저앉은 어머니를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황급히 현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활짝 열린 문틈으로 초라하게 물러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세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상민이와 저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마친 뒤 법원 앞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과 이혼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제가 맡고 상민이가 지급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내용도 이미 서류로 정리한 상태였어요. 저는 머그잔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커피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는 석 달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한 상민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지원아, 이혼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상민이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애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단단히 주의해주고 2번 다시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할게.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라. 그 기회 18년 동안 수백 번은 줬습니다. 당신은 매번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평생 다 갚으면서 살게.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당신네 집안의 멍청한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목을 조르면서 억지로 지켜내는 가짜 평화는 이제 필요 없어요. 정말 이대로 이혼 신고까지 하고 끝내자는 거야? 나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그 후회는 평생 당신 몫입니다. 서류 챙겨서 일어나세요. 이제 구청에 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차갑고 단단한 최후 통첩에 상민이는 결국 어깨를 무너뜨렸습니다. 고개를 푹 떨군 그는 힘없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주섬주섬 챙겨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 넣었어요. 저희는 카페를 나와 구청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더 이상 동정심조차 남지 않은 그 남자의 굽은 등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먼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을 열고 나서자 뺨을 찌르던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제법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제 헝클어진 머리칼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식당 창가 자리에 윤정 선배와 마주보고 앉았어요. 식당 한 구석에 놓인 푸른 화분의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문한 따뜻한 허브차 머그잔을 조용히 부딪혔어요. 잔이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식당 안을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지원아, 이혼 신고는 잘 마쳤니? 네, 선배님. 마지막까지 질척거리긴 했는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남이 되었어요. 잘했어.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수고 많았다.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때 옥상에서 선배님이 제 정신 차리게 안 해주셨으면 저 아직도 바보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니? 내가 스스로 용기 내서 내 진짜 인생을 찾은 거지. 감사해요. 앞으로는 남들 눈치 안 보고 아이와 제 삶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펼쳐질 내 멋진 인생을 응원할게. 저는 식당 창가로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자 신혼 무렵 비좁은 집 주방에서 구부정하게 서 있던 제 과거의 낡은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기 위해 제 옷 한 벌, 밥 한 끼까지 줄이며 살던 미련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집안이 조용하고 평화롭다며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부당한 호통 앞에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제 표정은 늘 잿빛으로 주눅 들어 있었어요. 현실의 햇살 아래로 다시 돌아온 저는 머그잔의 둥근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허울 좋은 며느리 도리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과거의 가여운 지원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껍데기만 남아 살아야 했던 지난날을 향해 저는 마음속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주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회사와 아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 구한 작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아이는 그날 외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도어록이 닫히는 경쾌한 기계음이 조용한 실내를 울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거실은 남편의 눈치나 시어머니의 강요가 아닌 아이와 저의 담백한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스피커를 켜서 평소 좋아하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빈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래, 아까 먹었다. 주말인데 회사 일은 쉬고 있니? 네, 푹 쉬고 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나들이 가는 거 어때요? 맛있는 고기도 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서 엄마가 다 살 것 같다.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네, 내일 늦잠 푹 주무시고 천천히 준비하셔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엄마의 안도하는 반응에 제 굳었던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직접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정성껏 내렸어요. 향긋하고 묵직한 커피 향이 작은 주방을 넘어 거실까지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난히 춥고 가혹했던 기나긴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창밖으로는 어느덧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간 내린 커피잔을 들고 거실의 폭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말 저녁에도 밥상을 차리다 말고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가 언제 울릴까 전전긍긍하며 숨죽여 눈치만 살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베란다 문 너머에서 오가는 비밀스러운 통화를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온전한 제 공간에서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여유롭게 직접 내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과거 명절마다 제 뺨을 때리듯 날아들던 어머니의 앙칼진 폭언과 현금 인출 영수증은 이제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우리 딸 주말에 뭐 할지 묻는 다정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든든하게 채워졌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당한 희생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 지금의 이 고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이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이 제게는 잃어버렸던 온전한 내 몫의 평온이자 자유 그 자체였어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어제 서점에서 새로 산 소설책을 기분 좋게 펼쳐들었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가만히 감상했어요. 따스한 노을빛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제 입가에 아주 옅고 편안한 미소가 번지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어요.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뚫고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이 평온한 저녁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눈부신 보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단단한 삶이 얼마나 찬란할지 조용한 기대감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제 몫을 양보하고 희생하면 가정이 유지되고 평화가 지켜지는 줄로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폭풍을 겪고 난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와 헌신은 결국 저를 갉아먹는 무거운 빚과도 같았어요. 타인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제 삶과 존엄성을 계속 깎아내릴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존중이 빠진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잃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한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관계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지킬 용기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옥죄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몫의 평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